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황성기 변호사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성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법률 자문을 또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그 브리핑 좀 전에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특히 이준숙 방통위원장 관련돼서 여러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이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저희가 그 대전 MBC 재직 시절에 카드를 그 유용한 건으로 고발했거든요. 7월 31일 날 고발했는데 대략 9개월 정도 이제 경과되고 있어요. 보통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뭐 불법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기소하고 해임했거든요. 2달 만에. 그리고 나서 방송 장악을 위한 그 정말 악행을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뭐 봐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유튜브에 출연하고 이제 그런 게 관성화되다 보니까 이분이 언론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사실은 국가공무원은 상시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한다거나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이번의 경우는 3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뭐 묻는다는 형식으로 해서 최상목이 현행범이면 이재명도 현행범이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썼어요.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내용을 읽어주니까 기억난다. 본인이 쓰고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사실은 공무원들은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개인적인 일이다. 그걸 왜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되묻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상으로는 직무 관련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선거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거고 그 외에는 MBC의 클로징 멘트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편향됐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프로그램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편향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그 방송사에 대한 허가 등록 심사 내용을 하기 때문에 방송법 이제 편성권의 독립 문제와 그다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될 위원장의 의무를 기망한 거기 때문에 그 법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9개월간 지금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안 않았어요. 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고만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봐주기. 뭐 치해법권, 성역화 이렇게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게 아닌 거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너무 이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볼 때도 너무 지금 수사가 지연됐다는 느낌. 9개월이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친화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같은 경우예요. 그분은 23년도 9월달에 청부 민원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쪽 그 방심위 직원들이 고발하고 언론노조에서도 고발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발했는데
피고발인은 한 차례 정도 네네. 조사받고 나머지 고발인들은 뭐 압수수색 그다음에 방심위 사무실도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 압수수색, 심지어는 그 직원들을 뭐 부산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고 자천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기 하다가 최근에는 그 진술 내가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국회에 와서 진술했다. 예. 실제로는 위원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그 다시 조사하라 권익위가 다시 조사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팩트 체크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 그 이전에 또 하나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침 황송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 또 굵직한 가짜뉴스 사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그 계엄 당시 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제 월담을 해서 국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죠. 네. 모두 다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소위 가짜뉴스로 퍼뜨렸던 극우 유튜버들과 또 매체들에서는 그거 정치적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일단 관련돼서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그런데 국회가 봉쇄 안 돼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얼마든지 신분증만 내 보이면 들어가도록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월담을 해요. 이렇게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야 이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나중에 말이죠 인생샷이 되겠구나. 야 정치에 엄청 도움이 되겠구나. 저렇게 일부러 저런 쇼를 한 거죠. 예. 쇼를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거기에 김건희로부터 총애받는다는 분 아닌가요? 그 저 강신. 아, 그렇죠. 네, 그 팬클럽 회장을 했었던. 네, 그리고 그 채널인 것처럼 했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그 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쇼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과 그 제1당의 대표를 지낸 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놀라고 예. 이것이 정말 유혈을 불러올 수 있을 법한 사건을 무혈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시민들이 정말 탱크도 막고 예. 차량도 막고 계엄군하고 일전을 겨루면서 이것을 한 걸 저렇게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일 좀 일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유튜브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언론 중재위나 방심위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자정 기능을 하지 않는 점이고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 유튜브도 역시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인데 국내 기업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면 되게 좀 협조가 잘 되는데 그렇게 좀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진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내용. 근데 이런 개인 유튜버들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강실업이라는 사람은 변호사하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네. 저런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지금 그 관련돼서 고발 담당을 또 하셨죠? 예,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분 변호사시라서 네. 이 계엄에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일 잘 누구보다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아실 분이고 그래서 이 포고령 자체가 일단은 명백하게 헌법에 네. 위반되고요. 예. 절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진짜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게 헌법상 너무 분명해서 네. 이분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아실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월담이 이미 쇼다 정문으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일부러 담을 넘었다. 그때 국회 정문은 폐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 변호사들은 사실은 이 직업상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 같은 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네네. 공적으로 이런 정치 사안에 관련돼서 이렇게 굉장히 그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할 때는 그런 체크를 다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최소한의 것도 안 한 것 같고요. 체크도 안 한 것 같고 실제로 방송 이틀 후인가요? 3월 1일에 그 당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근데도 그때까지도 방송을 내리지 않고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전 국민이 다 목도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현장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다 담겼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좀 근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형법보다 이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서 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정보통신망, 유튜브나 네. SNS 이런 걸 통해서 허위 사실을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해당돼서 7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네. 저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날 이제 예. 새날 유튜브 저희가 네네. 이제 매주 화요일 날 8시 40분에서 1시간가량 하거든요. 아, 네네. 그거 마치고 이제 안산 거의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 계엄이 발동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네. 이제 차를 돌려서 국회로 갔고요. 그 시간에는 정문이 봉쇄돼 있어서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네. 유일하게 한 군데가 뭐 그 신분증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옆에 아. 경정문이라고 예. 그 쪽문이 있어요. 예.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경찰 경력이 이제 배치되기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게 아마 11시 10분? 아, 조금 네네. 뭐 늦지 않은 시간에 왔는데 그때 저도 지금 그분을 좀 찾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아, 그 경찰 측에서 경찰이 네네.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런 그래도.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언론사에서 그날 시민들의 그 영웅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도를 계획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제보는 해놨어요. 좀 아. 찾아달라고. 좋네요. 그때 들어온 분들이 아마 보좌진들도 제 앞뒤로 한 10여 명 정도 네네.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 앞뒤로 이제 정문 후문이 또 봉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소 충전소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심지어는 계엄군들도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한 것으로 또 알고 그것까지는 있거든요. 제가 모르겠고 아마 그 하여간 이후였던 이후에 것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사실은 조금 틈새예요. 예. 틈새. 그러니까 큰 문이 있는 쪽은 경찰 병력을 먼저 배치를 하니까 거긴 조금 이제 자기들도 좀 미흡했던. 드나들어야 되고 네. 뭐 그 사이에 어쨌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뚫려 있을 때 그때 잠깐 이제 경력을 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시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들어가실 수 그 어쨌든 좀 초반에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입할 수 있었던 저는 거네요. 제가 갔을 때가 한 50명 국회의원이 왔을 때고 정말 초반이네요. 예, 초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본청에 이제 그 있는데 그때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을 때 예. 눈이 좀 약간 왔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의원들 한 7, 8명 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추경호 의원도 그 뒤따라 이제 들어왔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소를 당사로 옮겨가지고. 국회에서 당사로 본청에서 당사로 옮길 그 즈음에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군 헬리콥터 오고 4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이제 본청으로 진입해 오고 그걸 이제 다 네. 사실은 봤어요. 예. 자, 요거 그러면 이제 다음 좀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맡고 계신 사건들이 좀 여러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지난 3월이었죠. 헌재 앞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시 이제 윤석열의 파면 촉구 선고를 좀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계란에 맞는 테러를 당했죠. 이와 관련된 사건도 맡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체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73명의
그 댓글 제시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SNS에 글 올린 분들, 뭐 유튜버들 전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자작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조치를 예. 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좀 이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작극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거를 몇 개를 제시하는 분들이 그럼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건가요? 제일 도대체?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시위하러 오셨던 어떤 나이 드신 남성분 계신데 예. 약간 이제 작업복 같은 거를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사진을 capture를 해가지고 계란투척, 뭐 민주노총 할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붙여요. 근데 그분이 민주노총에서 오셨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예, 그렇죠. 계란을 투척하셨는지 더더욱 확인이 안 되는데 그분 그 썸네일을 화면을 그러면 그렇게 붙이고 네, 붙여보죠? 딱 그렇게 붙여놓으셔갖고 저 백혜련 의원님도 상처가 크시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지금 피해를 그렇죠, 피해가 많이 있을 보신 것 거죠. 같네요. 지금 어이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극우 유튜버한테 찍혀가지고 네네. 자신이 그 정치 테러를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돼서 인터넷에서 그 테러를 한 그러니까 자작극으로 예.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 주인공으로 본인의 영상 그 얼굴이 돌아다니는 상황이고 복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 이름 하나 듣고 나서 중국인이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외자면 중국인이고 간담회 가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고. 되게 최근에 이런 저희도 이제 민주파출소 통해서 제보 들어오는 걸 브리핑하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 영역에서 좀 극단적이고 이런 글과 유튜브가 있었는데 사실은 방치하면서 이게 점점점 도포서처럼 성장하고 규모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하다 말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했던 게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가지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죄의식도 못 느끼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서 이번에 좀 하면서도 되게 이제 뭐 이게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도 줄고 내용도 좀 정돈이 되어 간다라는 거에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나 네이버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선제적으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계속 그러면은 진짜 법과 제도로 틀을 아예 사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내지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역이 구축이 돼 있는데 너무 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된 유튜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올라와 있는 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자정 기능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워낙에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컸기 때문에 알 권리 내지는 국가 기관이 공권력 또는 뭐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지점에서 늘 그 경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이라 것과 내란 선전선동이 있고 또 하나는 극우 매체가 도를 넘어선 그 일들이 있고 정부 광고에 대한 조작도 있고 해서 그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좀 구축될 수 있는 그 사례들이 좀 많이 모였다 많이 싶네요. 모였어요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채팅창에 보니까 월수금에 진행하는군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 시간에 설마 월수금 매일 하라는 건 아니죠? 월수금 항상 이 시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수금 김치찌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팩트체크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 권성동의 막무가내 입틀막 친중 프레임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김현 의원님 뭐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네? 많이 나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3년 넘게 102번이나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법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요, 발언 정지시키고요.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기분 나쁘다고 일단 현장에 있던 당사자로서 김현 위원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진행된 전체 회의인데요. 전체 회의 내용이 네. 이제 고 요한나 MBC 그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기상캐스터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법제도 정비를 하자는 취지의 이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박정훈 의원이 이제 그 유가족과 그 유가족에 담당하는 변호사, 그리고 외삼촌이 당시에 이제 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네네. 애초 보도가 1월 달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쟁화되는 것을 유가족이 원치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대응이 생각보다 더디게 되고, 이래서 현안 질의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본인들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안 질의를 하게 됐는데, 예. 그 책임을 저한테 이제 돌리고 뭐 거짓말했다라는 내용의 PPT를 띄우고 예. 연속해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제가 신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사실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조선일보 일면을 들고 유상임 장관에게 질문하고, 또 자범이라고 매도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오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후에 또 질의 순서가 되니까 저렇게 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질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3번 했죠, 위원장이. 네. 1차, 2차, 3차 경고를 했고, 저희 동료 의원들이 저기 쫓아내야 된다. 네네. 회의를 더 이상 회의장에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회의 방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언권 박탈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떠날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보다 수위를 낮춰서 발언권을 정지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 뭐 자범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게 나온 배경이 자기들에게 내란 정당이다. 네. 뭐 내란에 대한 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르죠. 대통령이 파면됐고 예.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이미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내린 거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을 온 국민이 다 목격을 했는데 네. 감쌀 걸 감싸야 되는데 정말 막무가내기 식으로 지금 현재 일부 2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를 회의장에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 현재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이제 건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4월 21일 날 그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저들이 강조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보면 모욕, 어떤 비방 행위, 폭력 또는 뭐 여러 허위 날조들이 다 용인되는 민주주의인가? 이런 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방임이죠. 네.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뭐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오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에 저희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첫 번째로는 그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외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 지지층, 본인들의 확고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왜 또 싸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양비론으로 예. 물들게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지금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 명분을 마치 우리가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내지는 이재명이 그걸 유발했다, 뭐 이런 논리.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윤석열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막 그 혼탁하게 네. 하는 거죠. 네. 어떻게든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려는 몸부림 정도라고 네.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이거 적용 가능한 것이죠, 변호사님? 아니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해.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직권남용죄는 남용하려면 이제 부당하게 직권을 행사했어야 예. 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지금 행사를 그분 상대방에서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국회법에 그렇죠.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권한을 행사하신 거라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구성 요건 이제 그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폭행 협박을 하신 사실은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예, 알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뭐 이게 특권이냐 아니냐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국회 상임위장에서의 예. 의원들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위원장은 그러니까 회의를 운영하는 거고, 그 위원장의 그 운영에 위원들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 권한이 없는 회의장에서 발언한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걸면 모욕죄, 업무방해, 예. 최민희 의원의 그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 대상이 될 수 네.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자,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입틀막 얘기, 사실 또는 이제 의회 독재에 대한 이야기, 자기 소개가 아닌가 싶은 내용인데요. 일단 관련돼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스타파의 이명직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냐고. 이게 자 내리시고. 이거는 국민께 너무 죄송한 일 같은데요.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죠. 독특한 아, 진짜 이게 입틀막을 넘어서 손틀막이라고 아니, 얘기까지 나오지 폭행이죠. 않습니까? 폭력을 너무나 명백한 폭행이죠.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죠. 예. 특히 그리고 여성 기자를 저렇게 30m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고 간 거는 네. 저거는 국회의원이니까 아직까지 현행범으로 체포 안 된 거지.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저는 속압 찰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해당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전치 2주 정도의 그 상해가 나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 화면 보면서 좀 너무 좀 깡패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맞고소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고요. 특수부 검사스러운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틀막 프레임에 이어서 이번엔 친중 프레임을 또 걸고 있는데요. 자, 관련돼서 영상 일단 보고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낡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색깔론. 네. 그다음에 지금 부정선거가 중국에 의해서 획책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중국 공산당이 관여돼 있다. 일목요연하게 중국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외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인데
물론 2당이죠. 지금 여당은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그 외교의 결례도 그냥 서슴치 않게 하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거고,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게 예. 저희가 김병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경미 대변인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조승래 수석도 이 얘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런 면에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정서를 유포하면서 또 본인들이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졸렬하고 치졸한 그런 행위고, 외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 결국은 국제 정세와 무관한 행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대중 무역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얼마 전에 중국 대사관이 집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 요청을 한 바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라는 정도까지 나오는 지경이라서 이래저래 미국은 민간 국가로 만들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빠른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집권을 해서는 안 됐었던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불안한 상황인데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대책 없고 근거 없는 어떤 이 프레임 씌우기.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는 뭐 프레임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대선 때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없는 사실을 덧칠해가지고 결국 투표에 예. 반 이재명으로 해서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정말 괴물을 탄생시킨 것들이 다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창궐할 때 저희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얘기들은 반드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에도 우리가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그렇죠. 정말 이번에 저희가 파출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공익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재능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22년도에 있었으면 그렇게 저희가 당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정말 저희가 하루하루 이거 하면서도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악마화, 예. 이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22년도에 했던 게 지금 해도 되겠거니 생각해서 동일한 세력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는데, 우리가 워낙 꼼꼼하게 지금 대응을 하니까 맥을 좀 덜 추스리는 거라 봐야죠. 대신 중국으로 더 증폭되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채팅창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 한심하다, 뭐 창피하다 이런 말씀들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버 효잉, 마약 범죄가 민주당 때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유튜브 채널 효잉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 중에서 마약 수사를 가로막는 이들,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소 한 40만 회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일단 관련된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손발을 하나둘씩 잘라냈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 수사는 경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일단은 저기 검수완박이라는 저 키워드부터가 저들이 자주 써먹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검찰 정상화 법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애초에 시점부터 맞지 않은 부분이죠,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이게 검찰 수사권 조정이죠. 예, 정확히는 검찰 수사권 조정 때문에 마약 수사가 늘어났다 이러는데 저분이 주장하시는 마약범죄 증거는 2018년부터고요. 예. 검찰 수사권 조정은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원인이 2022년에 일어났는데 결과는 2018년에 일어났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시점적으로도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원인이 결과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분 주장은 지금 담배꽁초를 버렸더니 산불이 났다 해야 되는데 산불이 먼저 나고 담배꽁초를 뒤에 버린 건데 담배꽁초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근데 이제 누가 유튜브 볼 때 그 영상에서 뭐 숫자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앞뒤가 이렇고 인과관계가 네네. 뭐 선우가 달라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훅 넘어가면서 예, 원인은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동조하는 이제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는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답변하거나 그다음에 검찰의 거짓 답변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예.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대하고 렌탈비 기념 뭐 사진 등으로 그 남용한 정황이 있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니까 휘발돼 가지고 예.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특활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좀 조정했던 거잖아요. 그 뒤에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에 의해서도 지금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외압이 있어서 그 엄청난 규모의 마약이 들어온 것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인천세관. 예, 인천세관 문제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도 예. 그 마약이 맞습니다. 몇 톤이 들어온 게 예. 이제 또 있었던 거고 그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거지만 이철규 국회의원의 아들과 며느리가 양성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이 사건이 작년 터졌는데 몇 달씩이나 쉬쉬하고 그리고 뭘 본인은 몰랐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일들 소위 특권층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경찰과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 문제인 거지 이걸로 인해서 마약 수사가 안 됐다 내지는 그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안 맞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들의 논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검찰 만능주의. 검찰이면 수사 가능한데 경찰은 불가능하다. 가져가서,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관련된 것도 영상에서 좀 다루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근데 또 다른 그 영상의 내용도 또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고서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약 관련 수사에 브레이크를 넣었는데요. 바로 약 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시켜버립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책은 더 이상 약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범죄자들은 더욱 활개치게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특활비 삭감이 이 마약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저 관련해서 주셨지만 변호사님 이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지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활비가 마약 수사에 쓰였는지조차 지금 입증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 특활비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라고. 근데 국가 예산이면 당연히 이 세금이라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때 검찰에서 제출을 못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시민단체 주도로 그 이 자료 공개 소송을 했을 때나 뭐 그 후에도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엉뚱한 데 쓰인 예, 정황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렌트하는데 뭐 그 공기청정기 렌탈, 뭐 공기청정기, 기념사진 그렇죠. 촬영, 헬로윈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예, 한정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다음에 결제됐고요. 이게 특수수사하는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 계신 예. 검사님들이나 무슨 총무부 직원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떡값 주듯이 그렇게 막 준 네네. 이제 이영렬 전 예.
그 지검장님 사건 때도 뭐 그건 아예 그냥 판결로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제 국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이거는 공개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거라서 뭐 마약 범죄자들한테 수사 내용을 다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영수증 제출하는 거를 가지고 마약 범죄인들이 무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도 제가 판결문을 이제 일부 신문에 공개된 거를 봤는데 법원에서도 이 내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죠. 예, 그 검찰 주장을 반박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 때문에 마약 수사를 못한다. 특활비가 삭감돼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우고기, 뭐 염소고기 이런 데도 쓰이고 이런 오남용 사례가 다 드러난 마당에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도 참 어이가 제일 없고요. 웃긴 건 휘발 영수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휘발 영수증 정말 듣도 기상천외예요. 못했던.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특활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오는데 일반 수사비로도 1,276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생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수사 지원 활동비도 약 한 800억 가량이 또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활비 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억지스러운 좀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영상 보고 또 짚어보죠. 함께 보시죠. 검찰청에서 발표한 약 범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느 순간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이때부터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 영상이 참 코미디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상 속에서도 대검찰청 통계를 자료를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마약 범죄에 대한 증가 원인을 두고서 해외 접촉의 용이성이라고 이미 딱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저걸 가지고서 말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볼 때는 저 부분을 포착을 못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 구독자들도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면서 저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저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대검찰청에서도 이런 빠른 속도 증가 원인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접촉이 쉬워졌다. 이제 그 이유가 뭐 텔레그램, 뭐 다크웹, 그다음에 뭐 이런 SNS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그냥 그 접촉을 해서 구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대검조차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쏙 빼버리고 저 이제 유튜브 효잉이라는 네임이신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하고 그 원인은 쏙 공개된 자료에서 빼버리시고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듣는 사람들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부분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서 닿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저기도 보니까 이 영상은 곧 삭제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바꾸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거를 고발할 때는 저 내용 제목에다 그런 걸 붙이세요. 이 영상은 곧 삭제당합니다. 네.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보는 없는 것 사람들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낚시 같거든요. 예, 지금은 썸네일과 제목을 수정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일단 뭔가 보자 이러고 봤더니 갑자기 막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대. 막 이러면 얼마나 공포심이 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사람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돼서 마약 범죄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봤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되면 더 강화됐지 이게 더 내려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마약 범죄를 반부패 강력부로 이제 통합된 곳에다가 이관을 하면서 그 관련된 효율성을 또 키웠다라고 하고요. 또 인천지검에서는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수사팀을 또 신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유통망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또 신설했고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는 대검 마약과랑 조직 범죄과를 통합시켜서 그 당시 최다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또 실적까지 거두기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관세청도 그 당시 그 이전만 해도 없었는데 마약 사범에 대한 단독 수사와 송치도 할 수 있게끔 또 절차가 부여가 되면서 마약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맡고 그리고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 범죄는 경찰, 국내 밀반입 마약은 관세청, 그리고 해상 마약 사범 단속은 해경이 맡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적 마약 대응력이 엄청 커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왜곡한다. 너무 또 지독하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좀 씌우는 모습이 화가 납니다. 네. 자, 근데 요거 이런 뉴스를 가장하면서 진짜 무수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러한 그 유튜브들, 아무래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님이 여실히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문을 신문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써 이제 외면하는데 그 사이에 그 독보서처럼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군돈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믿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스카이데일리, 그다음에 매일신문,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언론 중재나 방심에 넣는 이유가 사실로 드러난 일들을 여전히 가짜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괴롭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5.18 예를 들어 스카이데일리 같은 5.18 문제를 그러니까 간첩이 연루돼 있다. 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연결돼 있다. 북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곧 5.18이 다가오는데 예. 그런 문제를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죠. 퍼뜨리고 있고 또 믿어요. 20, 30대 청년들이 믿고 또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믿고 윤석열 뭐 구출하자 그래서 윤 어게인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연로하신 분들은 또 가가지고 또 스카이데일뿐만 아니라 정강훈 쪽에서 하는 알뜰폰 가입하고 예. 신문 구독하고 그러면은 평생 연금을 1,000만 명이 되면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 통신사도 바꾸고 뭐 이런 일들까지 있는 게 지금 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진흥화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매일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다른 유형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속지 마시라고. 네, 그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도 피해보면 안 되니까 이제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니어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개인 채널도 문제지만 이 뉴스를 이제 보도하고 있는 그 매체들,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좀 네, 심각하게 네. 퍼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가 아니어도 언론사 유튜브가 이래도 되나라는 키워드인데요. 현재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여러 매체들 중에서 스카이데일리 아니면 또 뭐 더 퍼블릭 등 이 유튜브 채널들과 관련해서 그 언론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죠. 지속적인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지금 보여주고 예, 있는 예. 스카이데일리가 아까 얘기했던 김대중 세력이 주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국민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를 종이신문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TV로까지 유튜브로까지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TV 자유일보에서도 현재의 탄핵 결정은 북한의 계획적인 공작이다.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포를 해서 저희가 고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네네. 유튜브에 이제 신고 조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매일신문 관련된 문제도 지금 또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이재명 세상이 오면 내전이다. 그 다음에 내란 이상의 내전 수준의 혼란이 시작되고 있고 내란 음모는 내란 선동이기 때문에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지금 종이신문에서
사실 옛날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광고로 이어지고 또 이제 특정 지역이 극우화되면서 그 매체들이 사실은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네. 오히려 확장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로 보여지고 사실 신문은 저희가 신문법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하다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매체들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해서 그 2번, 3번 일이 안 생기게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 일단 원중이 제소권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한 부분 그리고 유튜브 구글 측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방심위가 예. 그 대통령의 심기 관리하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 기존의 그 방송사 중에 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하나가 이제 선거 시기에 선거에 대한 보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도 되게 이제 편향돼 있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지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보도 받고 신고도 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바로 잡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 계속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예. 저희는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짚어봤던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전에 그 심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그 이외에 뭐 불출석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불출석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정 보도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벌써 4회나 불출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 대로 이제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런 거고 그 스카이데일리가 아니라 다른 매체도 나오지 않아서 정정 보도 내용을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실어줘라라고 그 결정은 됐는데 따를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뤘던 내용들처럼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이제 건강한 어떤 사회의 여론들은 병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 이름을 달고 행해지는 이런 여러 만행들, 단순히 뭐 이게 실종된 저널리즘을 넘어서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들이지 않나 싶어요. 자, 이 민주주의의 생명인 팩트 끝까지 저희가 국민소통위 차원에서 더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추적하고 또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그리고 황성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